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꿈꾸는 정원사고요. 이름은 강득수라고 합니다. 제목을 이렇게 지어봤는데 괜찮으십니까? 333 전략이 뭔지 좀 궁금하십니까? 죄송하지만 맨 마지막에 나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저를 직접 만나보신 분도 계시고, 그리고 저와 전화 소통해보신 분도 계시고요. 제가 상담 활동을 계속 하면서 또 카페에서 저하고 소통해 오신 분들이시기 때문에 저에 대해서 아시겠지만, 그래도 강연자와 또 카페지기인 꿈꾸는 정원사와 여러분들과 굉장히 강력한 미래지향적인 유대관계가 좀 필요해요. 그래야 우리 편의점 사장학교 카페가 더 활성화될 수 있고 여러분들의 편의점 운영에 더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제 소개를 좀 더 상세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저는 점포를 지금 현재 11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브랜드는 4개 브랜드 다 합니다. 연매출은 140억이 조금 안 되더라고요. 올해는 매출이 조금 신장되고 있어서 140억을 초과할 것 같습니다. 이 점포 하나로 정원사를 여러분들께 한번 각인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원사가 가장 사랑하고 정원사의 인생 점포입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그럼 왜 얘가 인생 점포냐? 저는 사실 그 싱글파이어라는 유튜브를 구독하고 있었어요. 거기에서 굉장히 다양한 사업을 하고 되게 파이어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거를 많이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거기에 김진우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나 서울 사는 진우 형이야. 한 달에 한 점포에서 1,500만 원 이상 수익이 나는 점포를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죠.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게 내게 아니라서 그렇지. 그래서 저도 화가 나더라고요. 그거 어떻게 찾는 건데? 너는 있지만 나는 없잖아.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때부터 김진우 대표를 되게 만나고 싶었어요. 근데 우연찮게 이 카페를 알게 됐고, 이 카페를 김진우 대표가 만들었다는 걸 정보를 입수하고 그 사람이랑 접점을 찾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2022년 3월에 만났습니다. 이 점포는 2022년 3월 23일 날 제가 양도 양수를 통해서 제 점포가 됐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고매출 점포가 시장에 나오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그죠? 지금 혹시 운영하시는 점포의 일매출이 300만 원 이상이신 사장님 계실까요? 그렇게 드물어요.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점포 매각 의사 있으십니까? 없으세요. 고매출 점포들은 되게 시장에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걸로도 충분하거든요. 아쉬울 게 없습니다. 근데 이게 시장에 나와 있는지 6개월, 7개월 됐는데 계약을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경영주가 받고 싶었던 권리금은 4억, 본사에서 제시한 권리금은 1.6억. 이거 결제 날까요? 경영주는 절대 후퇴가 없었어요. 4억 달라. 이 얘기를 친한 OFC한테 들었고 제가 경영주를 만나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경영주를 만나본다고 한 뒤에도 영업팀장은 다른 사람들한테 브리핑을 하고 현장에 와서 점포도 보고 결국 메이드가 안 됐어요. 그 사이에 저는 경영주를 만나서 사업 너무 비싸다. 그랬더니 그 경영주가 내가 인터넷으로 좀 공부 좀 해봤는데 내 점포보다 매출이 낮아도 2억 3억 받더라. 난 4억 받아야겠다. 그때 이 점포가 어땠냐면요. 평균 일매출이 연평균으로 334만 원이었어요. 부가세 제외하고니까 부가세까지 포함하면 한 360만 원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방에서는 특히 찾기가 쉽지 않은 점포였고, 근데 이 점포가 왜 나왔냐? 그럼 제가 이분한테 접근을 했을 때 아들을 독일에 축구 유학을 시켰더라고요. 그래서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갔겠죠. 여기서 나온 정상금이 다 축구 유학비로 다 들어간 거예요. 그랬던 아들이 독일에서 돌아옵니다. 축구를 이제 그만하고 그 사이에 남편은 야간을 하고 여자 사장님은 주간을 하고 12시간씩 그렇게 맞교대를 했으니까 편의점에 이제 편짜도 싫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정당한 보상을 받고 이 시장에서 나가겠다. 이런 의사였던 거죠. 제가 권리금을 좀 깎아달라고 했습니다. 3.5억을 제시를 했고요. 제시를 할 때 이런 건 여러분들한테 팁이 될 거예요. 본사에서 만약에 본사나 법인에서 이 편의점을 떠가게 되면 원천 징수를 합니다. 10% 정도. 그리고 나중에 종합소득세로 권리금에 대해서 다 세금이 매겨져요. 그러면 실제로 다 합쳐보면 약 22% 정도의 세금이 발생을 합니다. 이거를 매각을 하고도 권리금 때문에 계속해서 그 부담을 져야 되는 거예요. 이걸로 설득을 했죠. 나 현금으로 드리겠다. 종합소득세 산정도 안 된다. 원천 징수 없다. 해서 3.5억으로 낮췄어요. 그리고 제가 드디어 메이드를 했습니다. 보증금은 3천만 원이었고요. 가맹비 2,270만 원, 그리고 보증보험료 600만 원 해서 여기에 투자된 비용이 약 4억 870만 원이에요. 이렇게 해서 제 점포가 됐습니다. 이때 평균 정상금이 월 정상금이 2천만 원 정도였거든요. 제 계산은 이랬습니다. 이 2천만 원의 정상금이 나오는 데에서
그때 73%였거든요. 배분율이. 이거를 내가 계약만 잘 하면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 정산금을 얻을 수 있겠다. 그 훨씬 더가 2,300만 원이었어요. 그렇게 그릇이 작았죠. 그래서 실제로 제가 병행주랑 권리금을 주고 이제는 본사하고 조건 협의를 해야 되잖아요. 제가 직접 했어요. 이 경영주는 본사랑 6, 7개월 동안 감정 싸움이 골이 깊어지면서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 당시에 아무것도 몰랐는데 제가 직접 영업팀장이랑 OFC랑 같이 재계약 협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듣기로는 분명히 1.6억 준다고 들었거든요. 제시한 조건이 이거예요. 뭐냐, 1.6억 준다고 하지 않았냐. 일시 지원이 너무 세서 결제가 안 난답니다. 그래서 배분율을 정률을 2% 더 주고 1.4억으로 낮췄대요. 이상하잖아요. 펄쩍 뛰었죠. 그래서 안 하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그리고 제가 본부 임차를 했었기 때문에 정률에 대한 갈증이 있었어요. 그래서 좋아, 나 일시 안 줘도 좋으니까 다 배분으로 줘,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랬더니 3일 뒤에 가지고 왔습니다. 84%. 이상하잖아요. 아니 1,000만 원당 1%라고 치면 1.6억을 주기로 했으니까 그때 당시에는 73%에서 출발했거든요. 그럼 73%에다가 16%를 더하면 89여야 되잖아요. 근데 84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고매출점은 1,000만 원당 1%가 아니랍니다. 맞아요. 진짜 사실이에요. 제가 나중에 계산을 해보니까 고매출점은 1%가 1,000만 원이 아닙니다. 실제로 생도님 운영하시는 점포 같은 경우에는 1%에 아마 한 2,300만 원? 이 정도 잡는 게 적절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좋아 나도 이제 이해했어. 그러면 89%는 아니더라도 87% 줘. 그러면 내가 당장 계약할게 했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85% 제한하더라고요. 안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 일주일 딱 줬어요. 일주일 안에 답을 안 주면 나는 CU 부르겠다. 내가 당신들한테 소개를 받았지만 GS 안 하겠다. 이렇게 엄포를 놓고 87 달라고 했어요. 결국에 이 점포 부문장 결제 안 나고 사업부장 정결로 보고가 올라가서 계약이 됐습니다. 그리고 영업팀장 삐져가지고 한 달 동안 저희 점포 오지도 않고 제 전화 받지도 않고, 하지만 그때 당시에 저한테 87%는 정말 꿈의 숫자였거든요. 이렇게 계약했습니다. 이 점포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그러면 정원사가 이 점포로 얼마를 벌었는지 정말 솔직하게 까드리겠습니다. 2022년 3월부터 제가 이 점포를 운영을 해서 정산금을 지금 보시면 10억 7천만 원 정도를 받았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정산금보다 지금이 훨씬 거의 2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더 차이가 벌어질 겁니다. 그리고 인건비 하며 임차료 하며 관리비 전기세 다 뺐더니 저 순이익이 5억 9,400입니다. 제가 아까 2천만 원 남는 점포라고 했잖아요. 제 목표 2,300만 원 매월 정산금 2,300만 원씩을 1년 동안 하면은 2.76억이에요. 이거를 5년 동안 계산을 하면 13.8억입니다. 제가 가족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점포에서 14억 벌자. 그리고 비용으로 7억을 반을 낸다고 하더라도 우리 이 점포에서 7억을 벌 수 있다. 5년으로 나누면 1년에 1.4억. 이게 말이 됩니까? 저 교대 가려고 재수 준비하고 교대에서 4년을 공부하고 임용고사를 치르고 선생님이 돼서 월급 300만 원 넘는 데까지 10년 걸렸어요. 제가 16년 차에 그만뒀는데 그때 제 실수령액이 355만 원이었어요. 그럼 기껏해야 연봉 실수령액 5천만 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 점포 하나가 내가 4억을 투자를 했는데 1년에 1.4억씩을 준다는 거예요.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여러분이라면 4억 투자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그때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됐냐? 보시는 것처럼 운영기간 3년, 정산금만 11억에 가깝고요. 순수익만 이미 6억입니다. 제가 2년 더 운영을 하면 정산금은 거의 18억에서 20억 사이에 들 것 같고요. 순수익은 한 13, 4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1년에 그렇게 벌고 있어요. 이 점포가 정원사가 가장 최애하는 점포고요. 그 이후로 이 점포 2호를 찾았냐? 찾았습니다. 아까 제가 지나간 이 점포인데요. 2년 걸렸어요. 2년 걸렸고요. 이때 계약은 정률은 85%, 배분율이 85%, 일시금은 1.33. 이게 실력입니다. 87% 받을 때 일시금 하나도 못 받았잖아요. 근데 저 1.3억 받고도 이 정도 배분율 받았어요. 이 점포도 역시 정원사한테 매월 수천만 원의 이익을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3년 전까지 저도 여기 자리에 앉아 계신 사장님들하고 똑같이 어떻게 하면 저런 점포 가질 수 있지? 김진우는 어떻게 했지? 이렇게 생각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불과 3년 만에 이걸 이뤄냈습니다. 생도님이 저한테 맨날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사장님, 제가 사장님 왜 좋아하는지 아십니까? 진짜 이상해요. 저분은 전생에 저한테 빚을 진 게 틀림없습니다. 일본 여행 가시기 전날 밤에 새벽 3시에도 저 때문에 도면 그려주시고 가시고요. 정말 괴롭힘을 많이 당하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합니다. 전생에 나한테 뭐 빚진 거 있죠? 저한테 항상 그러세요. 사장님은 정말 태도가 좋으시다. 저는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해요. 태도가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태도라는 카테고리 안에 제가 분류를 해봤어요. 금기어와
본사에 대한 태도, 돈이 되는 태도 이렇게 나눠봤습니다. 먼저 금기어 한번 눌러볼게요. 혹시 뜨끔하시는 분 계십니까? 저렇게까지 해야 돼? 네, 해야 합니다. 저 사람들이니까 되는 거지. 나는 무슨 특별한 재주가 없어. 여러분 이거 다 금기어라고 하는 카테고리에 묶어서 얘는 이제 걸어 잠그세요. 다시는 펼쳐보지도 마세요. 너무 힘들어. 나는 못해. 우리 가족들은 저 사람들이니까 되지. 쟤네들은 뭔가 있을 거야. 쟤는 편의점 직원 출신이잖아. 아니에요. 이 금기어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요, 계속해서 관성에 의해서 부정적인 생각, 이미 깔려져 있는 레일 위에서만 계속 나아갈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5년 전에 나, 5년 후에 나. 똑같음을 세상 탓을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He can do, she can do, why not me? 오프라 윈프리의 말이에요. 정말 시공창에서도 별을 본다라고 했었던 오프라 윈프리. 아니 쟤도 했어, 쟤네도 했어. 그럼 나는 안 될 게 뭐야? 정원사가 했다면 여러분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개발 사관 생도가 했다면, CVS 마스터가 했다면 여러분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진짜 그렇게 생각하고 했습니다. 아인슈타인의 말로 진짓이란 똑같은 일을 끊임없이 되풀이하면서 결과는 달라지기를 바라는 것이다. 내가 변하려고 하지 않아요. 저 사람 했잖아. 그럼 나도 저 사람 한 방식으로 하면 되잖아요. 근데 나는 내 방식으로 해요. 맨날 똑같이.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랬고 내일도 그럴 거예요. 변할까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키워드, 본사 눌러볼게요. 본사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회사 아닐까요? 아, 회사. 네, 맞죠? 회사 맞죠? 파트너요. 우리의 파트너. 맞습니다. 그런데요, 정원사가 생각하는 본사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은 본사가 아니라 월급쟁이입니다. 본사라는 실체가 없다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본사를 생각을 할 때 어떤 거대한 조직,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집단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결국 만나는 사람들은요, 그 본사라는 조직의 가장 말단 직원, 영업 담당, 영업 팀장을 만나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 다 월급쟁이입니다. 혹시 이런 거 들어보셨나요? 우리가 이런 얘기도 많이 해요. 아, 본사놈들은 물건 팔아서 남기고 이미 우리한테 줬으니까 지들은 장사 끝난 거고, 도대체 얘들은 세금은 우리가 다 내고 인건비 우리가 다 내고 이놈들은 돈 진짜 왜 이렇게 많이 벌어? 맞죠? 물류로도 남기잖아요. 그런데 본사 직원들한테 뭐 남나요? 안 남아요. 법인에만 남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상대하는 본사 직원들을 보셔야 돼요. 혹시 KPI, MBO 이런 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혹시 이 말을 사용하시나요? 평상시에? 안 하시죠? 그런데 여러분이 만나는 그 본사 직원들은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 사람들을 움직이려면 이걸 아셔야 돼요. 뭐냐면 뭐의 준말이냐면 Key Process Indicator, 핵심 성과 지표예요. 이 사람이 1년 동안 뭘 얼마큼 달성을 했나. 그 다음에 MBO는 Management by Objectives, 목표에 의한 관리예요. 모든 조직과 개개인에게는 각각의 목표를 부여합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얼마큼 달성했는지를 평가를 해서 그 사람한테 인센티브도 주고 승진의 기회도 주는 거예요. 이걸 아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돌아가셔서 OFC를 만나든 팀장을 만나든 그 위에 지역장 혹은 권역장, 상무 다 핸들링 하실 수 있어요. 왜 이 생각을 안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영업팀 말고 회사 조직에 뭐가 있는지 또 아세요? 아셔야 돼요. 영업팀 말고도 되게 많아요. 개발팀 아시죠? 영업팀 말고 영업기획팀도 있어요. 개발팀 말고 개발기획팀도 있어요. 그들을 지원해주는 지원팀도 있습니다. 시설팀은 많이 들어보셨죠? 이 사람들 뿐만 아니라 이런 것도 있어요. 뉴 컨셉 전개팀 많이 들어보셨죠? MD팀, 상품을 개발하는 거예요. MD팀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조직에 대해서 조금만 궁금해 하시잖아요. 그리고 거기 있는 사람들을 여러분이 본사 직원을 만났을 때 이렇게 언급하시잖아요. 기가 막힙니다. 태도가 달라져요. 이 사장님 뭐 좀 안다. 벌써 태도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LK 저희 가족들한테 항상 모든 용어를 다 가르쳤어요. 모든 이런 관련된 어휘들을 다 제가 인터넷에서 공부를 해서 다 가르쳤어요. 그리고 워킹이라고 그래요. 워킹. 도대체 워킹이 뭐예요? 워크인 쿨러를 자기들끼리 워킹이라고 해요. WIC라고 적잖아요. 우리 들어가는 냉장고. 제대로 된 용어도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오픈 쇼케이스, OSC 이런 것도 전부 다 통일해서 우리 가족들이 다 똑같은 말을 하게 합니다. 그럼 본사 직원들이 저희를 바라보는 온도가 달라요. 특히 개발 직원들 만났을 때 저 KPI나 MBO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알고 있어요. 올해 CU의 개발팀의 MBO가 어떻게 지정되어 있는지, 올해 GS25의 MBO가 뭘로 설정되어져 있는지 이미 다 파악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 친구한테 조건 받아내기가 훨씬 수월하죠. 영업팀의 MBO가 뭔지를 알았을 때
영업팀에서 우리 점포에다가 줄 수 있는 지원금에 대해서 요구하기가 훨씬 낫죠. 맞잖아요. 개개인의 KPI도 살펴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들을 지원해 주시면 오히려 나중에는 그들이 여러분을 지원해 줄 겁니다. 저희 영업 담당들은 저희 점포 안 놔요. 3년, 4년 같이 갑니다. 특별하게 문제가 생기지 않는 한 그 친구하고 계속해서 교류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보다 제가 본사의 정보를 조금 더 빨리 알 수 있어요. 그런 깊은 관계를 통해서. 별다른 스킬이 있는 게 아닙니다. 저기 꿈꾸는 경영주가 하는 말이 있어요. 저는 되게 명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사장님들 영업 실적 필요하세요? 여러분 점포를 운영하시다 보면 영업 실적 필요하세요? 혹시 6월 달에 기획 행사가 얼마 팔렸는지 이런 영업 실적 필요하세요?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쵸? 저는 정상금만 생각합니다. 아니 얼마큼을 뭘 깔았고 사진이 뭐 얼마나 화려하고 그게 뭐가 중요해요? 내 통장에 꽂히는 돈이 중요하죠. 그래서 꿈꾸는 경영주가 뭐라고 하냐면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영업 담당이 알게 해라. 청소만 해도 사진 찍어서 영업 담당한테 보냅니다. 담당님 나 이거 했어요. 그럼 영업 담당 입장에서는 자기 팀장이 해당 점포를 갔는데 되게 청결 관리가 잘 돼 있어요. 그럼 OFC가 일 잘한 줄 알 거 아니야. 그리고 소통한 내용이 있잖아요. 자, 예를 들어서 월말 월초가 주말에 걸려요. 금요일이나 토요일이나. 그러면 저희 점포들은 전부 다 세팅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일요일날 세팅되어져 있는, 다음 달 행사로 세팅되어져 있는 사진을 다 찍어요. 그런 다음에 영업 담당한테 이미 보내줍니다. 왜? 실적은 너 가져. 그렇게 보여주면 이 친구가 월요일날 회의 갈 거 아니에요. 회의에 들어갔을 때 뭐 팀장님이 이번 주에는 어떤 계획이 나왔고 얘기하겠죠? 이번 달에는 너네는 어떻게 점포 가서 도움 줄 거야? 이 친구는 벌써 휴대폰에 사진 다 들어있어요. 제 점포는 이렇게 할 겁니다 하고 보여주면 벌써 팀에서 위상이 달라지잖아요. OFC들한테, SC한테, SD한테 주세요. FC한테 많이 주세요. 제가 지금 용어 다 쓰고 있죠? CEO 하시는 분들은 GS의 용어가 뭔지 모르세요. 세븐 하시는 분들은 다른 브랜드 관심 없으시죠? 다 알고 있으시면 좋아요. 그러면 대화를 하는데 훨씬 유리해집니다. OFC, SC, 이마트는 SM, 세븐에서는 FC. 다 영업 담당을 일컫는 말이에요.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우리는 뭐에만 집중을 하자? 정상금. 그리고 여러분들이 진짜 많이 실수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이거. 개발 담당한테 전화해가지고 온갖 나의 불만을 다 쏟아냅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그 점포 개발을 수십 년 동안 했다고 하더라도 100%일까요? 아니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인한 사람 누구예요? 나예요. 그러면 내 점포의 매출이 낮은 거, 뭐 어떤 영업팀과의 어떤 힘든 점, 이런 거 개발팀한테 얘기해봤자 아무 소용없어요. 여러분이 열쇠를 받는 순간, 여러분이 포스를 받는 순간 개발팀의 일은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개발팀하고는 좋은 이야기만 하셔야 돼요. RFC님, 저희 점포 매출 올랐습니다. 보셨습니까? 엄청 좋아합니다. 여기 주변에 공사 시작했어요. 저희 호재 생겼어요. 진짜 좋아해요. 그리고 저 요새 추가 출장 알아보고 있습니다. 어디 좋은 자리 있으면 좀 소개시켜 주십시오. 이러면 RFC들은 여러분들을 기억해요. 그런데 내 점포 오픈해준 RFC가 죄인인가요? 전화해가지고 200 나온다며. 안 돼요. 안 돼요. 뭐 여기 저거 공사 다 멈춰가지고 우리 난리 났어 이거. 나 이제 우리 와이프랑 헤어져. 이런 소리 한다고요. 근데 그러면 그럴수록 여러분의 전화는 늦게 받게 돼요. 심지어 안 받고 싶어질 겁니다. 개발 담당들한테는 좋은 얘기만 꼭 하십시오. 두 번째로는 인문학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정원사의 전직이 뭐죠? 잘난 척 하려고 이 주제를 잡은 게 아닙니다. 솔직히 인생 다 거기서 거기잖아요. 사람 행복 다 똑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인문학에 대해서, 도전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요, 거의 비슷하게 인생의 쳇바퀴만 돌리다가 쳇바퀴 위에서 끝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인간이고 인류이고 다른 사람의 경험을 내 경험으로 바꿀 수 있어요. 그 좋은 방법이 인문학에 대해서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는 거예요. 아무리 책이 읽기 싫으셔도 여러분의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저는 꼭 추천드립니다. 먼저 본능 한번 살펴볼게요. 많습니다. 확증, 편향, 양대 본능, 쾌락 본능, 영토 본능, 근시안적 본능, 도사환상, 마녀환상, 이거 말고도요, 손실 회피 편향, 그 다음에 과시 본능, 정말 많아요. 이거는 뇌과학이기도 하고 심리학이기도 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면 편의점 사업과 관련 지을 수 있어요. 제가 지금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먼저 확증 편향 한번 보겠습니다. 인간의 두뇌는 원래 이렇게 생겨 먹었습니다. 왜? 에너지를 아끼기 위해서 그래요. 인류의 역사를 혹자는 700만 년으로 보고요, 혹자는 800만 년으로 봅니다. 그냥 대략적으로 800만 년으로 할게요. 800만 년의 인류의 역사 속에서 799만 년은 수렵과 채집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농경사회로 발전을 하고 이렇게 현대사회로 오기까지는 고작 1만 년이에요. 문제는 우리의 진화가 1만 년 전에 멈췄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1만 년 전의 인류와 지금 여러분의 DNA가 99.99999%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 뒤로 진화가 안 일어났어요. 잠깐만요. 당군의 역사가 5,000년인데 1만 년이면 당군보다도 5,000년 전이잖아요. 뭐 구석긴 시대겠네요. 우가우가. 자, 그때의 본능이 여러분한테 그대로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때는 에너지를 엄청 아껴야지만 생존할 수 있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전업주부인데 살이 막 이만큼 쪘어요. 그리고 먹는 거 엄청 좋아해. 냉장고에 있는 거 다 먹어. 그 사람은 구석기 시대였다고 한다면 엄청난 부자입니다. 왠 줄 아세요? 그렇게 안 하면 음식이 다 상해서 없어져요. 빨리 먹어 치워야 돼요. 그리고 그걸 어떻게 해야 돼? 내 몸에다 저장해야 돼. 그러니까 움직이지 말아야 돼. 그러니까 비대해진 거죠. 그 DNA가 여러분한테 아직도 그대로 있어요. 자, 여기에 호르몬까지 얘기하면 뭐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확증 편향이라는 건 여러분에게 이미 그게 학습이 되었든 아니면 내 몸의 DNA로 새겨져 있든 이미 깔려져 있는 레일 위를 달리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본능입니다. 그래서 익숙한 걸 쫓아요. 맞죠? 여러분이 보고 싶은 것만 보시잖아요. 지금 여기 정원사가 도대체 야 그놈이 어떻게 편의점 사업으로 돈 벌었다는데 그걸 듣고 싶어서 오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저 많은 말들 중에서 아 내가 뭘 갖다 쓰면 내가 부자가 될까 이거 찾으러 오신 거잖아요. 제가 벤치마킹 이야기할 때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거 아닙니다. 진짜 아니에요. 내려놓으셔야 돼요. 본능하고 싸워서 이기셔야 돼요. 자, 20세기의 가장 저명한 철학자입니다. 프로이트와 아들러, 칼 융이 있는데요. 스위스의 철학자예요.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무의식을 의식화하지 않으면 삶은 정해진 대로 흘러간다. 그리고 우리는 이걸 운명이라고 부른다. 맞나요? 여러분이 어떤 가정에서 태어났다면 그 가정의 언어, 습관, 태도 다 그대로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게 내 인생의 내일을 결정하는 겁니다. 그걸 바꿀 생각을 안 해요. 왜? 원래 그런 거니까. 그러면 이걸 편의점 사업에다가 연결시켜야 되잖아요. 자, 여러분들이 편의점을 여기 보시면 사장님? 네? 편의점 몇 년 운영하셨죠? 13년 차세요. 그러면 저보다 훨씬 선배님이시거든요. 근데 저기 신사장님 점포 갔다가 아우 충격 먹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신사장님은 깔려진 레일 위에서 13년을 살아오셨고요. 저는 레일을 바꿨습니다. 생도 레일로. 여러분이 5년을 운영하셨든 3년을 운영하셨든 작년에 시작하셨든 상관없어요. 앞으로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이 깔아놓은 레일 위를 달리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어떤 레일을 깔 건가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오신 거 맞잖아요. 잘 오셨어요. 오늘 토요일인데 남들은 다 놀러가고 넷플릭스 보고 야구장 가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돈 내고 왔잖아요. 대한민국 사람들 유료 강의 진짜 안 좋아합니다. 창톡의 노승욱 대표가 저 만나서 너무 놀라더라고요. 이게 말이 된다고? 11일 만에 56명? 지금 58명인데요 58명을 유료 강의로 20만 원에 모았다고? 안 믿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걸 선택하셨잖아요. 이미 내일을 새롭게 깔려고 준비하시는 중인 겁니다. 다음 보죠. 양떼 본능입니다. 이건 무리 짓는 본능이라고도 해요. 여러분이 성공하시려면 무리를 따라가시면 안 돼요. 외로운 늑대가 되셔야 됩니다. 남들이 하라는 거 나의 상황과 안 맞아. 그래서 안 하는 거 말고요. 그거 말고요. 내가 진짜로 따라가고 싶은 거. 그래서 내가 가고 싶은 목적지를 정하고 가는 그 외로운 길을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엄청 두려운 일이거든요. 진짜 두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익숙하고 해오던 대로 가는 게 맞는데 외로운 길을 선택한다는 건 계속해서 불안이 생긴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적으로 어떤 물음이 드냐면 변화도 안 생겨요. 이 외로운 길을 걷는다고 해서 갑자기 내 눈에 보이는 변화가 생기는 게 아니야. 계속 타협합니다. 야 이런다고 되겠어? 난 안 돼. 계속해서 내면의 언어가 들려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야 된다? 가야 돼요. 편의점으로 관련 지으면 뭐가 있냐? 권리금을 지르세요. 대부분의 편의점 사장님도 권리금 쏘나요? 안 쏴요. 그래도 확신을 가지고 권리금을 지르세요. 그리고요 롤모델을 찾으세요. 여러분 스스로 바퀴를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제가 이 비유 많이 하는데요. 우리는 자동차를 만들기로 작정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계속 바퀴만 고민해요. 바퀴를 나무로 만들까? 돌로 만들까? 쇠로 만들까? 아니요. 바퀴는 고무로 만들어야 한다고 이미 다 실험을 거쳤어요.
바퀴 모양을 세모로 할까 네모로 할까 별로 할까? 아니요. 바퀴 모양은 동그랗게 하는 걸로 이미 다 실험을 거쳤어요. 그걸 왜 내가 지금 바퀴를 만들어요? 여러분의 방식에 대해서 고집하지 마세요. 그냥 그건 주문해서 쓰면 돼요. 저 사람이 성공했어? 그 사람 방법을 가져오면 돼요. 성공한 사람을 옆에 두셔야 합니다. 그리고요, 여러분의 외로운 시간을 아까 이야기했듯이 견뎌야 합니다. 그 다음 본능 뭐죠? 쾌락 본능입니다. 마시멜로 이야기 아시죠? 만족 지연 능력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인간의 DNA는 원래 그렇게 생겨 먹었습니다. 뭐냐면 고통을 피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내가 편한 것을 선택합니다. 넷플릭스를 볼 것이냐 청소를 할 것이냐. 넷플릭스 보는 게 훨씬 편해요. 자, 매대에 갔어요. 내가 매대 인사를 할 것이냐 아니면 유튜브를 켤 것이냐. 맞죠? 여러분은 철저하게 본능과 반대로 하셔야 돼요. 그래야 내 점포, 내 실력 다 바뀌어요. 아시겠죠? 쉬운 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지나갑니다. 계속해서 흘러갑니다. 여러분 시간의 기회비용만 늘어날 뿐입니다. 쉬운 길이 눈에 보이신다면 나 지금 쾌락 본능에 빠졌구나. 나 쾌락 본능으로부터 빠져나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저는 이제 주로 개발을 하고 저희 꿈꾸는 경영주는 주로 운영을 합니다. 그러면 저한테는 어떤 게 쉬운 일일까요? 개발이 쉬운 일이에요. 꿈꾸는 경영주한테는 어떤 게 쉬운 일일까요? 운영이 쉬운 일이에요. 이러면 안 돼요. 이래서 뒤지게 혼납니다. 생도님한테 다 하셔야 돼요. 맨날 퀴즈 내듯이 저한테 물어봐요. 생도님. 그러면 제가 상품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오, 사장님 좀 아십니다. 기대도 안 한 거죠. 저 개발만 한다고 상품 뭐 발주 이런 거 아예 신경 안 쓰는 줄 아세요? 아니거든요. 저 어깨너머로 많이 배웁니다. 그래서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점포 안에 계시니까 다 운영만 어떻게 하면 내가 매출을 20만 원을 올릴까? 이거 생각하고 오셨을 거예요. 아니에요. 개발도 신경 쓰셔야 돼요. 다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운영에만 자꾸 흐르는 건 쾌락 본능에 못 이기시는 거예요. 아셨죠? 와,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 다시 원시 인류로 돌아가 보자고요. 1만 년 전으로 돌아가 봐요. 만약에 여러분이 부족에 속해 있습니다. 내가 부족을 떠나서 혼자 뭔가 새로운 걸 찾으러 갔어요. 이 사람 확률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네, 죽어요. 어디에 독충이 있을지, 어디에 맹수가 있을지 몰라요. 그리고 어디에 내가 좋아하는 열매, 내가 잡을 수 있는 동물이 있는지 알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나갔다가 다시 되돌아오죠. 이게 영토 본능이에요. 여러분한테 없을까요? 점포 어디에서 찾으세요? 우리 동네. 우리 동네. 내가 예를 들어서 수원에 살아. 근데 내가 태어나기는 뭐 서울에서 태어났어. 그러면 서울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주로 서울, 수원 말고는 안 떠올라요. 내가 인천 검단에 가서 점포를 한다는 건 생각도 안 해봐요. 여러분 영토 본능을 이기셔야 돼요. 돈은 사람들이 몰려있는 곳에 있습니다. 생도님의 말씀을 자꾸 오해하세요. 영업력은 무한대다. 아니에요. 한라산 중턱에다가 편의점 세웠어요. 영업력 무한대입니까? 거기 사람들 눈 오면 안 가요. 못 가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 유동성이 충분한 곳, 배우 세대가 충분한 곳에 가서 점포를 펼치셔야죠. 그게 내 고향이 아니라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곳이 아니라요. 영토 본능을 이기셔야 됩니다. 다음요. 근시안적 본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원시시대에 살았는데 여러분들은 좀 똑똑해요. 뭐냐면 같이 사냥을 했는데 멧돼지 새끼를 잡았어요. 조그맣잖아요. 5명이 이걸 나눠 먹으려니 이거 별거 아닐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의견을 냅니다. 야 나한테 좋은 생각이 있는데 얘를 조금 키워서 잡아먹으면 어떨까? 그 친구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믿었을까요? 안 믿어요. 왜냐하면 이 원시 인류에게는 하루 잡아서 먹고 하루 채집해서 먹고 저장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겠죠? 도구도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먹어야 되는데 제가 먹지 말제. 이거 뭐예요? 이 새끼 뭐야? 딴 생각하나? 아마 바로 왕따 됐을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걔가 똑똑한 애였거든요. 원시 인류 우리 조상들은요 똑똑한 애들이 이미 다 죽었어요. 무리짓는 본능이 있고 근시안적인 본능이 있는 조상이 미안하지만 우리의 조상입니다. 여러분들의 DNA에 그게 다 있다는 얘기예요. 맞죠? 그래서 우리는 편의점 사업을 해도 멀리 내다볼 수가 없어요. 이번 달 오늘 매출 떨어지면 환장합니다. 개발 안 하시고 운영에만 집중하시는 분들한테 경고 드릴게요. 제가 생도님한테 죄송한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난달에요 생도님 점포 하나 폐점했어요. 어마무시한 점포 폐점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개점했어요. 상권은 생물입니다.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거에 대응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지금 매출이 250이 나오든 300이 나오든 여러분의 점포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걸 대비해서 계속해서 내 실력을 키우셔야 됩니다. 근데 개발 안 하시게요? 매출 10만원, 20만원만 올리면 다 끝날 것 같아요?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저 11점이지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점포를 개발할 겁니다. 자, 도사환상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 찾아오신 분들도 도사환상에 이끌려서 오신 겁니다. 슬슬 느낌이 오시죠? 인간은요, 아는 것보다 믿는 게 더 편해요. 다시 한번요. 인간은 아는 것보다 믿는 게 더 편합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에 계속해서 이상한 현상들이 벌어져요. 우리가 잘 잡고 있었던 사냥감들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갑자기 가뭄이 들기도 하고요. 지진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화산 활동도 일어나고 막 일식, 월식 이런 거 예상치 못한 일들이 벌어져요. 그럼 원시인들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불안에 시달렸을 겁니다. 이때 갑자기 누군가가 툭 튀어나와요. 주술사라고 합니다. 야, 그거 내가 설명해 줄게. 비가 왜 안 오냐면 뻘짓을 해서 그래. 그래서 재만 없으면 비가 와. 그리고 다 같이 춤을 추자. 이런 소리 한다니까요. 그런데 그럴싸해. 그래서 그 주술사를 중심으로 해서 같이 그런 활동을 하는 게 기우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믿어버리니까 불안이 싹 사라집니다. 아, 이제 비 오겠지? 여러분 점포가 매출이 떨어져요. 여러분이 점포를 개발하거나 계약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될지 막 불안해요. 나 잘 모르니까. 그래서 그 불안에 계속 노출되면 여러분 스트레스 지수, 코르티솔 분비 엄청나게 심해져요. 그렇게 되면 점점 약해집니다. 그래서 인간은 죽게 되어 있어요. 면역력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믿어버리기로 결정을 해버리는 겁니다. 자, 이거를 편의점으로 가져올게요. 개발 사관 생도를 알면 다 해결될 거야. 정원사가 뭔가 다 줄 거야. 정원사랑만 소통을 하면 내 이 불안한 감, 내 점포의 이 매출 다 해소될 거야. 그렇게 말하면 생도님 주변에 있는 수백 명, 수천 명의 경주님들, 정원사 주변에 있었던 수백 명의 점주님들 지금 다 잘 되셨어야죠. 그렇지 않거든요. 자, 여러분 도사 환상에 빠지실 겁니까? 여러분이 도사가 되실 겁니까? 여러분이 도사가 되세요. 절대로 도사 환상에 빠지시면 안 됩니다. 다음으로는 마녀 환상인데요. 마녀 환상은 거의 대부분의 편의점 점주들이 다 빠져 있어요. 뭐냐면 주술사가 아까 누군가를 하나 콕 찝는다고 했잖아요. 그 찝는 대상은 공동체 사회에서 이 공동체 의식을 깨트리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분명 유능하거나 굉장히 뭔가 뛰어난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집에 굉장히 귀한 것들을 반짝이는 돌이 있어 갖다 놨어. 쟤네 집에 가보니까 엄청 많아. 다른 부족원들이랑 다르잖아요. 차별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차별이 되는 존재를 축출하면 공동체 의식은 어떻게 될까요? 더 강해지는 거예요. 이 마녀 환상에 대해서 한번 조금 파고 들어가면요,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있어요. 마녀가 아니라는 걸 증명하려면 엄지손가락을 왼손 발가락에다가 묶고 왼손 엄지를 오른손 발가락에다가 묶고 물에다가 던진대요. 그래 놓고 얘가 물속으로 가라앉으면 무죄. 죽었잖아요. 뜨면 유죄. 물에 떴잖아요. 그러면 꺼내서 죽여요. 이게 마녀 환상이에요. 자, 이게 왜 헛소리냐? 편의점 점주들은 어떤 마녀 환상이 있냐면 전부 다 본사 탓이에요. 전부 다 손님 탓이고요. 이 점포 개발해준 RFC 탓이에요. 마녀 환상에 빠지시면 여러분들이 성장할 기회와 방법은 아예 없어져요. 모든 건 다 내 탓이어야 합니다. 내 탓이면 나는 기회를 잡아요. 내가 변할 수 있는 기회,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 그런데 그걸 너무너무 쉽게 마녀 환상에 빠지십니다. 자, 이럴 때는 여러분들이 어떤 본능에 빠지는 상황이 됐을 때는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공간이 있다. 그리고 그 공간에는 자유의지가 있다.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은 유대인 수용소 있잖아요. 나치 수용소. 생존자입니다.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에서 이 사람이 이런 말을 쓰거든요. 저기에서 아내도 잃고요. 부모님도 다 죽어요. 그 수용소 안에서. 하지만 본인은 죽음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너희들이 내 자유를 아무리 빼앗아가도 내가 살겠다라고 하는 내 자유를 빼앗아가지는 못한다. 여러분들이 주변에 가족이 될 수도 있고요. 친한 사람이 더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여러분의 선택을 방해하는 사람들, 어떤 환경들, 거기에서 결국에 공간은 있어요. 내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그걸 잘 생각해 보시면 그건 결국 문제가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이런 말도 있습니다.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다.
사실 속 인물이 장폴 사르트르거든요. 이 사람이 이제 자기 자신의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뭐냐면 탄생과 데스, 죽음 사이에서 초이스, 선택이다. 여러분 지금 선택해서 여기 오신 거잖아요. 앞으로는 이런 선택을 하셔야 돼요. 계속해서 내 미래에, 내 앞날에 도움이 되는, 어떻게 하면 돈을 버는지, 이 돈이 나에게 어떤 도움을 줄지, 이걸 계속 선택하셔야 돼요. 이거 선택하지 않고 아 그래 난 돈 있으면 좋지 이래놓고 하던 대로 하면 여러분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 겁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레버리지 하거나 당하거나. 혹시 사장님이 누구 레버리지 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사장님이 레버리지 당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은 레버리지 하는 사람이 안 떠오르시죠? 그럼 여러분이 레버리지 당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레버리지 뭐 부동산 살 때 대출 아니야? 맞죠. 지렛대라고 하는 말이니까 그거 맞아요. 근데 그건 경제적인 레버리지, 금전적인 레버리지를 말하는 거고요. 정원사가 말하고 싶은 레버리지는 인적인 레버리지예요. 사람에 대한 레버리지. 이 레버리지를 어떻게 해야 되냐? 출발점이 있어요. 그거는 자기 이해입니다. 자기 이해.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게요. 레버리지 하면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제가 대신 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걸 레버리지라고 착각하시거든요. 아니에요. 내가 하기 싫은 일이 있잖아요. 다른 사람도 하기 싫어요. 어떤 일을 레버리지 하는 거냐면 제가 꿈꾸는 경영자하고 매일매일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내가 잘하는 일을 다른 사람이 나만큼 하게 해주는 게 올바른 레버리지예요. 그러니까 점장이 있잖아요. 우리 점장은 일을 안 해. 지난번에 점장은 일을 잘했는데 얘는 진짜 엉망이야. 그건 점장의 잘못이 아니고 사장님의 잘못이에요. 근무자가 야간 근무자가 일을 안 해. 그건 야간 근무자의 잘못이 아니고요. 사장님의 잘못이에요. 레버리지를 잘 못하신 겁니다. 레버리지를 잘 하려면 내가 그걸 정말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 방식대로 다른 사람이 나의 80%, 90%를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진짜 레버리지예요. 이거 꼭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레버리지를 좀 자기식으로 자꾸 판단을 하는데 그렇게 하시면 점점 방향성이 잘못돼 가고 있는 거예요. 나중엔 되돌아오고 싶어도 되돌아오지도 않아요. 이상한 방향으로 이미 익숙해져 버렸기 때문에. 편의점에서 레버리지는 있잖아요. 진입장벽을 넘을 수 있게 해주는 굉장히 귀중한 도구예요. 내가 점포를 하나 하다가 두 개를 할 수 있게 해주는 레버리지고, 자본으로도 그렇죠. 내가 200만원짜리 점포를 하다가 300만원짜리 점포, 400만원짜리 점포를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레버리지예요. 그 진입장벽을 넘어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해자 안에 있어요. 해자가 뭐냐면 적이 침입하지 못하게 수로를 만드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안전한 거예요. 권리금 안으로 들어가세요. 나를 대신해서 일할 수 있는 고용 직원의 안으로 들어가세요. 그러면 내가 안전해요. 근데 거기에 들어갈 비용, 그 사람을 가르쳐야 되는 이 수고로움, 이것 때문에 안 하신단 말이에요. 레버리지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 내가 진짜 돈을 편의점에서 근무하는 것보다 점포를 개발해서 더 많이 벌 수 있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편의점은 레버리지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운영하게 해야 돼요. 그리고 나는 그 시간에 더 좋은 점포를 찾아야 돼요. 좋은 인간관계를 맺고요. 그게 진짜 돈 버는 길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부는 어디 있냐면 지금 여러분이 하고 계신 데에 있지 않아요. 이걸 너무 몰라요. 여러분의 부는 여러분이 하고 있지 않은 일이 있어요. 지금 편의점으로 이렇게 세미나에 참여하신 거 처음이시잖아요. 아니면 굉장히 드문 기회잖아요. 이걸 하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의 부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맨날 여러분이 하시던 일 계속 반복하시잖아요. 여러분의 부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부가 아닐 겁니다. 굉장히 작아질 거예요. 자, 아까 말씀드렸죠? 결국 다 누구의 책임이다? 사장의 책임이에요. 이걸 가지고 가셔야 돼요. 이 얘기하면 저는 자꾸 막 이상하게 음성 지원이 요새 기능이 더 정교해져 가지고 계속 들려요. 사장님, 사장이 편의점에 자꾸 나가면 어떤 일도 생깁니다. 점포에 나가시면 안 됩니다. 근데 이 말씀이 맞는 거예요. 제가 점포에 가니까 제가 할 일을 못해요. 제가 진짜 잘하는 일을 못해요. 그리고 이상한 것만 보여요. 가서 뭐 에어컨 틀어놨네? 이것들이 이 쓰레기 봉투 야 이거 이게 얼만데 이런 것밖에 안 보여요. 그리고 어떤 진상 손님이 이렇게 소주병 39개 30개입니다. 싸울 것 같아요. 그래서 점포 안 나갑니다. 근데 직원들은 싸울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내 가게가 아니니까. 그러면 사장님 죄송한데요 30개밖에 못 받아요. 잘 타협해서 돌려보냅니다. 저보다 훨씬 잘해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 챕터인데요. 이거 들으러 오셨을 거예요. 정원사의 강의는. 야, 그래서 정원사 너가 돈이 한 푼도 없어. 근데 하여튼 네가 알고 있는 이 모든 노하우는 있다고 치고, 그럼 너는 다시 편의점을 시작하면 어떻게 부자가 될 건데? 누가 나한테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을 하겠어요. 저는 먼저 팀을 만들겠습니다. 아, 거봐. 쟤는 팀이 있으니까 저러지. 난 팀이 없어. 우리 가족들은 내 얘기 들어 처먹지도 않아. 내 친구 새끼들은 어떻게 이렇게 내 얘기를 안 듣는지 몰라. 잠깐만요. 정원사가 어떻게 했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정원사는요, 팀을 만들고, 뭐 팀을 만들었다고 해서 돈이 없잖아요. 무일푼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돈을 모아야죠. 비상대책위원회를 열어야 돼요. 최소한으로 소비를 하고 있는 돈은 다 긁어 모아야죠. 대신에 이 과정에서 생겨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가족의 불화가 있을 수도 있고요. 팀의 불화가 있을 수도 있고요.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가는 거 있어요. 전부 다 누구 탓이라고요? 내 탓이에요. 내 파트너가 잘 못하는 것도 내 탓입니다. 내가 뭘 잘못 가르쳐줬지? 내가 뭐를 저 사람한테 실망스럽게 했지? 그 사람의 마음을 다치게 하면 안 돼요. 적어도 팀이라면. 저는 그렇게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제 점포는 바로 시작하지 않을 것 같아요. 본부임차로 시작하지 않을 것 같아요. 저라면 자본금을 얼마까지 모을 거냐면 최소 1.4억에서 1.7억 정도는 모을 것 같아요. 최소한 1억 이상. 꿈꾸는 경영자하고 저하고 2000년 11월부터 2022년 1월까지 14개월 동안 둘이서 1억 모았습니다. 14개월 동안. 그 전에 결혼생활 24, 5년 동안 저희가 계속해서 저축으로 모았던 돈이 최고 큰 액수가 1,300만 원이에요. 23, 4년 동안. 돈을 모아본 적도 없었으나 다시 살아야겠다.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진짜 마음먹고 하루의 생활의 루틴을 똑같이 했어요. 무조건 5시 50분에 일어나서 준비해서 그냥 출근을 합니다. 아내 편의점에 데려다주고 저는 학교에 도착해요. 그러면 7시도 안 됐어요. 6시 50분쯤 학교에 가요. 저 항상 1등이에요. 그러면 강당에 가서 운동을 하고 거기에서 샤워를 합니다. 물값도 아껴야죠. 전기료도 아껴야죠. 그렇게 14개월 살았더니 말도 안 되는 돈이 모이는 거예요. 1억. 한 번도 만져본 적이 없어요. 거기에 저희 딸이 20살부터 일을 해서 23살까지 일을 했는데 그 친구 월급 한 푼도 못 쓰겠어요. 그 친구 용돈 계속 줬어요. 20살이 됐어도. 대학 갔다고 치고, 대학 가서 학자금 준다고 치고, 그 친구 월급만 모여진 게 1억이었어요. 거기에 차입금을 보태서 아까 정원사의 인생정보를 인수한 거였어요. 자본금은 무조건 모으셔야 됩니다. 이 정도면요, 우량점 오픈할 수 있어요. 적어도 250에서 300짜리 찾을 수 있습니다. 정원사의 지금 노하우라면요. 저는 근데 이걸로 만족 안 할 겁니다. 이 점포 매출을 가능한 한 높여서 팔 겁니다. 포장해서 팔아야죠. 그리고 권리금을 챙겨야죠. 적어도 3억을 만들 겁니다. 3억 만들면요, 그냥 웃음이 납니다. 생도님, 지금 당장 통장에 3억 누가 줬어요. 점포 일매출 400만원짜리 오픈하실 수 있습니까? 아, 2개 합니까? 3억이면 400만원짜리 2개 가능합니까? 아, 해야죠. 맞습니다. 엊그저께 제가 만나고 오신 분은 한 푼도 안 들이고도 400만원짜리 점포 오픈했습니다. 돈 받으면서도 오픈하더라고요. 실력으로요. 편의점 사장학교 2학년 때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사례들을 다 모아서 어떻게 했는지 낱낱이 보여드릴게요. 정원사도 하나 했습니다. 5% 전략 읽어주세요. 5% 전략 기대하고 오셨죠? 5% 전략은 생도님이 말씀하실 겁니다. 정원사는 95% 전략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마인드셋이에요. 마인드셋. 이게 정보입니다. 그럼 마인드셋이 뭐냐? 태도예요. 태도. 지금 1시간 넘게 계속해서 정원사의 이 막 따다다다 거리는 이 소리 듣는 거, 이게 마인드셋이에요. 여러분이 만약에 정원사와 똑같은 마인드셋을 초점을 맞추신다면, 사이클을 맞추신다면 장담합니다. 1년 안에 여러분도 우량점포 오픈하실 수 있어요. 정말입니다. 마인드셋이 전부예요. 제가 진짜 좋아하는 밥 프록터라고 하는 동기부여 마인드셋 전문가예요. 이 사람이 한 얘기가 성공의 95%는 마인드셋이다. 5%의 전략만 있으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 말이 맞더라고요.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기술을, 테크닉을 궁금해서 오셨다면 그것보다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 게 여러분의 마인드셋입니다. 저 이 말 되게 좋아해요. 지금처럼 살 것인가? 지금부터 살 것인가? 이걸 조금 더 세련되게 붙여볼게요. 소나기로 유명한 이문열 작가 있잖아요. 이 사람이 어떤 말을 썼냐면 자기 책에서 지금처럼 살 거면 후회하지 말고, 후회하지 않으려면 지금처럼 살지 마. 후회하지 않으려면 지금처럼 하면 안 돼요. 지금부터 하면 돼요.
그러니까 벤치마킹 다시 한 번만 얘기할게요. 여러분들은 벤치마킹을 뭐라고 생각하세요? 대부분 기술이라고 봅니다. 기술. 아, 쟤는 어디 점포를 가서 저런 걸 배워왔을 거야. 아, 쟤는 누구를 만나서 저런 걸 알게 됐을 거야. 여러분이 생각하는 벤치마킹은 뭐냐면요, 내가 있어요. 이렇게 커다란 내가 있어. 그리고 그 안에 멘토의 기술이나 멘토가 가지고 있는 지식, 이런 것들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이게 큰다고 생각을 할 거예요. 아닙니다. 이 커다란 여러분이 멘토의 기술을 지워버려요. 그냥 여러분으로 돌아갑니다. 진정한 태도는 어떤 거냐면, 진정한 벤치마킹이란 뭐냐면요, 멘토가 있어요. 멘토 안에 작은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멘토처럼 커지는 거예요. 이게 벤치마킹이에요. 기술이 아니라 태도라고요. 그 사람처럼 되기 위해서 그 사람의 모든 것을 하나하나 흉내내는 게 벤치마킹이지, 그 사람의 어떤 하나의 기술을 갖다가 내 걸로 만드는 거, 이걸 벤치마킹이라고 생각하셨다면 오늘 정원사의 강의를 통해서 그걸 한번 뒤집어 보세요. 그 사람 속으로 들어가세요. 내 속에 그 사람을 넣지 말고요. 안 들어가요. 방어 기제가 얼마나 센데. 목표를 종이에 쓰면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걸 누가 얘기했냐면, 간다 마사노리라고 하는 일본의 자기경영 컨설턴트가 이야기한 거예요. 목표를 종이에 쓰면 이루어진답니다. 믿어지십니까? 진짜 성공한 사람들이 이 경험이 다 있어요. 정원사도 있습니다. 333 전략이라고 종이에 썼어요. 제 일기장을 맨날 씁니다. 요즘도 써요. 그런데 목표를 왜 종이에 적어야 되냐면요, 1979년에 하버드에서 이런 연구를 진행을 했었어요. 하버드생 100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을 했는데요, 당신은 10년 뒤에 목표가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84%가 목표가 없다고 대답했어요. 그리고 13%는 목표가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마지막으로 3%는요, 목표가 있을 뿐더러 그걸 종이에 적었다고 합니다. 자, 10년 뒤에 어떤 결과가 벌어졌을까요? 10년 뒤에 이 84%의 평균 연봉을 계산을 해봤어요. 그리고 목표가 있다고 말한 13%의 사람들의 평균 연봉을 계산을 해봤어요. 2배였어요. 목표가 있다고 말한 사람. 자, 여기에서 3%는 어떻게 됐을까요? 10배. 무려 하버드생인데. 저기 어중이 떠중이는 없었을 거 아니에요. 적으시겠어요? 안 적으시겠어요? 휴대폰 꺼내세요. 꺼내서 지금 나한테 카톡 쓸 수 있잖아요. 지금 써보세요. 정원사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저는 썼어요. 333. 쓰기도 얼마나 좋아요. 제가 조금 이따 333 전략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도 쓰세요. 지금 정원사의 이야기를 들었다면 여러분의 목표를 지금 한 줄로 잠깐이라도 써보세요. 난 1매출 400만원짜리 점포에 점주가 되겠다. 난 정상금 2천만원을 벌겠다. 정상금 3천만원을 벌겠다. 써보세요. 매일매일. 그리고 그걸 계속해서 주입하세요. 자기 자신한테. 자, 마지막으로 333 전략 보고 끝내겠습니다. 듣고 웃으시면 안 됩니다. 이거 진지합니다. 정말이에요. 제가 적었던 333입니다. 꿈꾸는 경영주가 본부 임차를 하다가 82만원짜리 하다가 260만원 해가지고 저희 작년에 넘겼잖아요. 막 이거를 한 3년 경영을 하더니 제가 다점포 하자고 3년 동안 졸랐어요. 들은 척도 안 해요. 그러다가 드디어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보, 해야 될 것 같아. 다점포 해야 될 것 같아. 찾아줘. 그래?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1매출은 300만원이요. 그리고 월세는 300만원 이하여야 돼. 점포는 나 좁은 점포 싫어. 30평 이상. 보이십니까? 333. 그러더니 하나 더 있어. 배분율은 80% 이상이어야 돼. 오, 좋다. 여보, 그거 어떻게 해? 몰라? 찾아줘. 아니, 알면 제가 그걸 진즉에 오픈했겠죠. 근데 찾아달래요. 찾아줬습니다. 정원사의 최애 점포가 월세 300만원입니다. 면적 64평이고요. 1매출 연평균 533만원입니다. 배분율 87%고요. 저거 진짜로 썼어요. 종이에. 제 일기장에 쓰고. 333. 이게 그냥 믿거나 말거나로 들리신다면 여러분들은 오늘 돈 내고 시간 내고 열정을 다 불사지르면서 여기 오셨는데 여러분이 얻어가실 게 없어요. 근데 저게 정말 무슨 사이비 종교 같은 이상한 소리든 말든 여러분이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나서 되네 안 되네 이야기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만약에 허황된 거라면 여러분의 가슴이 떨리지 않을 겁니다. 저는 333을 적고 현실이 된 상황을 상상해봤어요. 너무 좋은 거야. 말이 안 돼요. 한 달에 정상금이 2천만 원 이상 들어오겠는 거예요. 그게 현실이 되더라고요.
지금은 뭐 적고 있냐면요. 일매출 600만 원 적고 있습니다. 내가 랜드마크 편의점을 연다. 계속해서 적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100억을 편의점 사업으로 순자산 100억을 일군다. 매일 적고 있어요. 일기에다 씁니다. 그리고 편의점 사장학교 카페를 상장시킬 수 있는 기업으로 키우겠다. 이제 하나 더 늘은 거예요. 저는 계속 적습니다. 여기까지 꿈꾸는 정원사의 강의 내용이었고요. 여러분들이 진짜 귀한 시간 내주셨는데 정원사의 경험담 그리고 정원사가 가지고 있었던 마인드셋 이런 것들이 부디 여러분들한테 꼭 실질적인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